요약집 65페이지입니다. 네. 65페이지에 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은 앞에서 하셨는데 실제로 계약서를 작성을 할 때는 어떠한 사항들을 고려를 해야 될런지를 좀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권리자의 진정성 확인입니다. 그래서 누구와 계약을 체결을 하죠? 그렇죠? 누구와 계약을 체결을 하죠? 실제 소유자인 배용팔과 계약을 체결을 해야 된다. 우리가 권리에 관한 사항은 뭘 확인하셔라 라고 했나요? 이게 누구 건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이게 누구의 소유인지를 알고 싶어요. 어떻게 하시면 되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 집이 요 앞에 있는 무슨 아파트 302호가 누구 건지 알고 싶으면 등기부등본을 떼볼 수 있죠. 등기부등본이라는 건 뭐였어요? 공시라 그랬죠? 우리 공시법 하시잖아요. 그죠? 공시라는 건 뭐예요? 공적으로 누구나 볼 수 있게. 그죠? 알리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내 거임하고 침발라놓는 게 공시잖아요. 그죠? 이거 내 거임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들도 다 내 거임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거래 계약을 할 때는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그게 누구 거임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 누구 거임을 알아야 되니까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셔라. 그죠? 등기부등본을 확인을 하시게 되면 실제 그 중개 대상물에 대한 소유자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소유자와 온 사람, 그죠? 온 사람이 같은 사람인 줄 알아야 되겠죠? 같은 사람인 줄 알려면 등기부등본에 나오는 이름과 주민번호 최소한 앞자리와 뒤에 성별까지 나오죠? 맞나요? 그러면 이름과 주민번호 앞자리와 확인을 해야 될 게 그래서 온 사람의 신분증 확인하면 되겠죠? 신분증은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하나요? 거래계약서 작성할 때 복사한다고 하죠? 근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그 사람이 진정한 권리자인지 아닌지 확인해 주는 상황입니다. 그 사람의 신분증을 보고 실제 그 사람이 맞는가 확인하는 거지, 복사를 해서 가지고 있으라 이런 얘기들은 솔직히 없어요. 근데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는 뭐예요? 내가 실질적으로 그 사람의 권리자인지 아닌지를 확인했다라는 증거로서 신분증을 복사해 놓는 거죠. 되셨죠? 그래서 실제로 소유자인지 아닌지를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한다. 기본이겠죠. 근데요, 우리 은행가도 그렇고요. 신분증 주세요 그러면 주면 그냥 대충 보고 말잖아요. 그죠? 그러면 안 돼요. 그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하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반드시 얼굴 확인하시고 사진이 좀 다르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째려봐야 되겠죠? 그죠? 사진이? 째려보셔야 돼요. 그죠? 그러면 거기서 뭐라 그래요? 아유, 주민증 10년도 넘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무를 반드시 하셔야 되기 때문에 신분증과 반드시 확인을 잘 하셔라. 하지만 우리가 책임지지 않는 부분은 있죠. 만약에 그럴 경우는 솔직히 드물지만 중개 대상물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확인을 하고 그걸 팔겠다는 사람이 와서 신분증을 확인했는데 일반 사람이 본다면 이게 신분증이 위조가 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전문가도 아니고, 그죠? 그렇게 위조된 걸로 인해서 중개사고가 발생할 때는 공인중개사는 어때요?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겠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 했다면, 그죠? 그 부분은 안 하셔도 되겠다. 그 다음에 진정한 권리자인지의 확인은 등기사항 증명서와 신분증으로 한다. 그죠? 신분증으로 하셔라 했어요. 처음 보는 사람이라면 등기사항 증명서, 신분증은 물론 등기 권리증까지 확인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등기 권리증의 내용을 본다면 특별한 사항이 있을까요? 등기 권리증을 보고 그 사람이 소유자인지를 확인하라는 뜻인가요? 등기 권리증에 있는 내용이나 등기부등본에 있는 내용이나 내용은 비슷하겠죠. 그죠? 이거는 무슨 내용일까요? 네. 그러니까요. 자, 누구와 계약을 해야 되죠? 소유자가 배용준이잖아요. 그죠?
실제 소유자는 배용팔이잖아요. 실제 소유자하고 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명의신탁인 경우 있잖아요. 명의신탁인 경우라 하더라도 실제 소유자와 해야 돼요. 그래서 애매한 게 지금 등기사항 증명서, 등기권리증 이걸 보라는 얘기는 뭘까요? 우리가요 실제 권리자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등기증을 갖고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얘 같은 경우는 내용이 다른 겁니다. 위에는 누구와 계약을 체결하죠? 첫 번째 물어봤죠. 거기에서는 실제 권리자와 등기 명의자하고 누구하고 계약을 해야 될까요? 이거를 하나로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럴 때는 누구랑 해야 된다 그랬어요? 실제 권리자, 명의신탁이잖아요. 명의신탁일 경우는 실제 권리자라고 계약을 하라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판례에서도 어때요? 명의신탁자, 명의수탁자가 있잖아요. 명의신탁은 명의를 준 사람이고 수탁자는 그 명의를 받아서 한 사람이잖아요. 그럼 명의신탁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어요. 왜? 명의신탁자가 진정한 그 집의 주인이잖아요. 그러면 명의신탁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은 대항력이 있다 그랬을까요? 없다 그랬을까요? 대항력이라는 건 뭐게 됐어요? 수탁자인 등기 명의자에게 대항할 수 있겠냐라는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근데 판례에 뭐라고 나왔냐면 대항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명의신탁에서 실제 소유자를 더 중요시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래를 한다면 첫 번째 거는 실제 소유자와 등기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누구랑 해야 돼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배용팔이 진정한 권리자일까라고 하는 거는 진정한 권리자임을 확인하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세 번째 문제는 처음 보는 사람이라면 집문서. 즉, 예를 들어서 위의 상황과 겹치는 내용이라면, 그죠? 나는 실제 권리자라고 주장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공인중개사 입장에서 실제 권리자인지 아닌지를 모르는데, 근데 우리가 실제 권리자라고 하면 또 어떤 경우로 그 사람은 실제 권리자를 주장할 수가 있어요. 집문서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등기 권리증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등기 권리증상에 그 사람 이름이 아니다 손 치더라도 권리증 갖고 있으면 우리 옛날 말로 하면 문서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라 그랬나요? 우리 교재에서 나왔었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하지 마. 예. 첫 번째는 그렇죠. 우리가 계약할 때는 둘 다 데려다 놓고 하는 게 최고 좋고요. 근데 실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등기 소유자가 그죠? 소유자가 어차피 누구로 돼 있으면 어때요? 실제 권리자가 이 사람 명의로 해놓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전 서류를 줄 때도 어때요? 계약을 할 때도 이 사람으로 하긴 해야 되는 거죠. 원래대로 하자면.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누구와 계약을 체결하죠 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 부분에서는 실제 권리자가 더 우선하기 때문에 실제 권리자를 대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가 실무에서는 이거 하지 말라 그랬고 또 등기부 상에 있는 권리자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가 가끔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 신축 건물들 있잖아요. 신축 건물들이 있으면 신축 건물에 대해서 실제 건축을 한 사람이 있잖아요. 건축주. 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집을 많이 안 짓죠. 여러 가지 세금이나 이런 문제로 인해서. 다른 사람으로 오는 경우가 많아요. 불법이지만.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우리는 그 등기자만 갖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실제 권리자도 오고 대신 등기에 있는 사람의 뭘 가져와야 될까요? 위임장을 받아서 그 사람 이름으로 진행은 하게 되죠. 근데 아마 이 내용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판례 있잖아요. 실제 권리자의 권리가 우선한다. 이런 맥락으로 써놓은 내용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배용팔이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라면 어떻게 될까요? 미성년자는 어떻게 되어야 되나요?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거래를 하거나 법정 대리인이 대리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주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성년자일 경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죠? 아니면 법정 대리인이니까, 그죠? 미성년자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직접 하던가. 그 다음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있었죠? 한정치산자는 어때요? 한정치산자도 미성년자랑 똑같이, 그죠? 맞나요? 피한정 후견인의 동의를 얻거나, 그죠? 동의를 얻어서 한정치산자가 법률행위를 할 수가 있는데, 금치산자는 얘기가 좀 달라요. 금치산자는 어떻게 되나요? 무조건 법정 대리인이 해야 된다. 맞죠? 다시 정리할게요. 미성년자하고 한정치산자는 같이 보시면 돼요. 그죠? 미성년자하고 한정치산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서 그 자신이 하거나 법정 대리인이 법률행위를 하거나 하면 되는데, 금치산자인 경우에는 반드시 법정 대리인이 법률행위를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해가 안 되시나요? 대답, 아시죠? 교재 잠깐 볼까요? 254페이지요. 254페이지를 보시면 행위능력이 확인이란 말이 나오죠? 그래서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법정 대리인이 대리하거나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서 미성년자가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피한정 후견인의 법률행위도 법정 대리인이 대리하거나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피한정 후견인이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오른쪽에 보시면 피상률 후견인 금치산자의 경우에는 동의가 있어도 법률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거를 구별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미성년자는 뭐예요? 막말로 얘기해서 말하는 거, 듣는 거 다 이해할 수 있죠? 그죠? 그러면 법정 대리인이 너 이렇게 해놓은 거 괜찮아? 라고 얘기하면 미성년자가 계약하고 사인하는 거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하죠? 맞아요? 그 다음에 한정치산자는 뭐예요? 한정치산자는 문제가 없는 사람이죠? 딱 봤을 때 일반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한정치산 선고를 왜 받는다고 했어요? 그럴 수도 있고요. 한정치산자를 그냥 이해하시기 편하신 건요, 저도 한정치산 선고를 받을 수 있어요. 왜? 제가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그죠? 알코올 중독이나 아니면 재산을 관리를 잘 안 하고 팡팡 쓰는 거예요. 상속받은 유산이 100억인데 막 쓰고 있어요. 근데 옆에 있는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 보기 어때요? 이건 말이 안 되잖아. 그죠? 지나가는 사람 막 1억씩 주고 막 이래요. 제가. 그럼 기부천사인가? 참.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 얘를 한정치산자 신청을 해가지고 법원에서 선고를 받게 하면 법률행위를 아무도 못해요. 그렇게 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으면 죄 쓰는 건 문제 없잖아요. 한정치산자는. 근데 금치산자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어떤 사리 판단을 할 수가 전혀 없는 상황. 그죠?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법정 대리인이 대리해서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255페이지 교재 보시면은 우리가 미성년자가 혼인을 하면 성인으로 의제된다 그랬어요. 그죠? 맞나요? 성년으로 의제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 없겠죠. 어른이니까. 그죠? 단 우리가 구별하셔야 될 거 있어요. 성년 의제에서 구별하셔야 될 게 뭐가 있었나요? 맞아. 등록의 결격사유 있었습니다. 그죠? 등록의 결격사유 첫 번째 나오는 미성년자였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미성년자 시험을 볼 수 있으나 등록은 할 수 없다. 등록의 결격사유라고 했어요. 근데 그 등록의 결격사유 얘기하면서도 그랬죠. 성년으로 의제가 된다 손 치더라도 등록을 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공인중개사가 되려면 미성년자가 결혼을 하면 택도 없고, 그죠? 하지만 미성년자가 결혼을 하면 계약서 쓰거나 법률행위 하는 건 전혀 문제가 없다. 성년으로 의제가 된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대리권. 대리는
방법으로 할까요? 대리는 누구를 대리한다. 그러면 반드시 위임장을 가져오셔라. 그죠? 위임장을 가져오시는데 위임장은 기본이 원래는 말을 하지 않아도 뭐가 돼야 돼요? 당연히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야 되겠다. 그죠? 그럼 위임장에 보통 어떻게 씁니까? 위임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그죠? 뭐 하기에 표시된 사람에게 아니 상기인에게, 그죠?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 뭐 위임합니다 하고서 위임하면서 위임자의 인감도장을 찍고, 그죠? 그 뒤에다가 인감증명을 첨부하셔라. 그러면 위임이 된 것으로 본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일상가사대리권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죠? 66페이지 나오는데 일상가사대리권이라는 건 뭘까요? 일상가사대리권 누구 어떠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건가요? 부부관계에서. 그죠? 부부관계에서는 일상적인 가사, 일상적인 일에 대해서는 부부는 서로를 대신할 수 있다. 왜 그럴까요? 부부는 일심동체니까. 그죠? 부부는 일심동체니까 일상적인 부분에서는 대리할 수가 있으나 아무리 일심동체라도 돈 문제에선 남남이다. 그죠? 돈 문제에선 남남이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 계약을 할 때는 일상가사 대리권이 인정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죠? 안 되, 그렇죠. 그 민법으로 따질 얘기고, 이제 조경부에서는 일상가사 대리권은 거래 계약에서만 따지시면 돼요. 안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부부간에도 그래서 뭘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위임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가끔 그러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부부 명의로 사고, 부부 명의로 돼 있는데 팔고. 그죠? 정상적으로 하면 어때요? 다 위임장 받으셔야죠. 그죠? 그리고 하는데 뭐 어찌됐건 실제로는 뭐 부부 몇 번 보고 이러면 그죠? 넘어가죠. 나중에 서류 갖고 올 때만 그 부인 거 갖고 오세요. 이런 분위기죠. 자, 그 다음에 법인이라면 이 법인도 중요하죠. 법인의 문제는 다 아시잖아요. 그죠? 법인은 대표자가 맞는지, 그죠? 그 법인의 대표자가 맞는지, 처분권을 갖고 있는 것이 맞는지,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죠? 처분권과 진정한 대표자의 인지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요약집 보시면 66페이지에 있습니다. 법인이라면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열람하여 법인격 유무, 대표자의 처분권 확인, 그리고 대표자 개인이 아닌 법인의 대표자와 계약을 체결해야 된다. 이 말이 좀 중요할 수 있겠죠? 첫 번째, 법인의 법인격 유무를 확인하라 라는 얘기는 뭔가요? 법인이 살아있는지, 그죠? 법인이 살아있는지는 뭘 보면 될까요? 법인 등기부등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법인 등기부등본을 보시면 그 법인의 내역이 쫙 나오죠? 그럼 법인 등기부등본을 가지고 대표자의 처분권을 확인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대표자의 처분권을 어떻게 확인하면 되겠어요? 응? 대표자면 다 처분할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등기사항 증명서를 보시면 처분을 제한한다라는 이사의 의결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부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처분할 수, 그러니까 대표자가 처분권을 갖고 있다고 할 수가 없고요. 그런 상황이 없이 대표자로 돼 있어서 법인의 대표자가 와서 계약을 하고자 할 때는 처분권이 있는 것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인과 거래를 할 때는 반드시 뭘 보셔야 되는 거예요? 법인의 등기부등본을 보셔야 돼. 그죠? 특히나 어떤 경우에 법인이 매도자일 경우에, 그죠? 법인이 매도자일 경우에는 법인은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대표자가 그 법인을 전체를 다 갖고 있는 건 아니죠.
대표자도 말 그대로 그 법인 자체에 어떤 거예요? 지분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처분권을 반드시 확인하는 과정이 좀 필요하고요. 또 하나, 계약을 작성을 할 때는 법인의 대표자 개인명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죠? 무슨 주식회사 대표이사 누구누구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하셔라. 그죠? 왜냐면 여기서 중요한 건 뒤에 나오는 홍길동이 중요한 게 아니죠? 우리가 중요한 건 누구예요? 무슨 주식회사.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죠? 법인으로 할 거니까. 근데 그 무슨 주식회사를 지금 살아있는 아이, 법인격이 있는 아이긴 하지만 실제로 살아있는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이 와가지고 그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법인을 대표해서. 그죠? 그래서 대표이사가 했기 때문에 무슨 주식회사 대표이사 누구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공동소유의 확인 나옵니다. 공동소유의 확인. 공동소유의 확인은 공유, 합유, 총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공유는 잘 아시죠? 공유는 여기 계신 분들이 우리 부동산에 좀 투자를 좀 해볼까? 라고 하셨어요. 세 분이서 5천만 원씩 모아서 1억 5천을 만들어서 땅을 샀어요. 명의는 우리 3명의 명의로 하자. 지분은 3분의 1씩 갖자. 가능하죠? 그러면 토지를 세 분의 A, B, C 명의로 지분을 각각 3분의 1씩 갖고 있다.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형태죠? 그죠? 그러면 A가 이 땅에서 차지하는 면적은 어떤 거예요? 이쪽 부분 이런 게 아니죠. 그죠? 조금 어떤 개념으로 본다면 A의 점 하나, B의 점 하나, C의 점 하나, A의 점 하나 이런 식이죠. 점의 개념으로 본다면. 그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공유를 하고 있다는 얘기는 전체에 대해서 A는 이런 점을 갖고 있는 거고 B는 이런 점을 갖고 이 점들이 다 모이면 하나의 면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셔가지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중요한 건 공유에 대한 부분은 어때요? 팔 수가 있나요? B하고 C한테 안 물어보고? 어떨까요? 응? 지분 개념이잖아요. 자, 한번 보실게요. 공유는 내가 3분의 1의 공유 지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 지분만큼은 남한테 넘길 수가 있나요? 없나요? 있죠.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주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셔요. 그죠? 주식도 결국은 어떻습니까? 내가 그 회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갖고 있는 그 부분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죠? 내 마음대로 사고 파는 건 가능하죠. 그죠? 근데 그 회사를 전체적으로 팔아먹고 싶어. 이 땅을 전체적으로 팔아먹고 싶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A, B, C가 다 모여서 그래 우리 이거 팔자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단독으로 지분을 판매하는 것은 매매하는 것은 가능하다 안 하다? 가능하다. 그죠? 가능하지만 전체적으로 팔아먹으려면 어떻게 된다? A, B, C의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죠? 그 다음에 합유는 뭘까요? 합유? 조합이죠. 조합도 어떻습니까? 조합도 조합원들이 모여서 만든 하나의 단체죠? 맞나요? 그러면 조합원들이 모여서 단체를 만들었으면 그 단체도 조합원이 출자를 한 거라 하죠? 출자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합원이 조합을 만들어서 그 조합이 어떠한 부동산, 중개대상물을 소유하게 된다면, 그죠? 자, 지금은 이 땅 자체에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근데 소유 자체는 누구냐면 조합이에요. 조합. 그죠? 무슨 조합이 갖고 있는 거죠? 땅 자체를. 근데 이 조합은 어때요? 무수히 많은 지분들이 같이 있죠? 맞나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지분에 대한 처분, 이 토지에 대해서 지분에 대해서 처분을 한다 싶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체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전체 이것도 팔아먹으려면 어때요? 조합에서 결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합이 결국은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거잖아요. 이 한 단계를 더 거치는 거죠. 아까는 이 사람들이 바로 샀는데 지금은 조합을
거쳐서 사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조합체로서의 물건을 소유를 하는 거고, 지분은 합유 지분을 가지고 있고,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총유는 어떨까요? 총유. 아까 합유 같은 경우는 개념이 어때요? 조합을 만들었잖아요. 그죠? 조합을 만들었으면 사람들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조합이 되는 건데, 그죠? 총유는 이러한 조합의 개념이 아니라 종중 땅이나, 그죠? 교회나 이런 거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나요? 권리 능력이 없는 사단법인, 즉 권리 능력이 없는 사단법인이라는 건 사람들이 뭐에서 만든 법인인 거죠? 권리 능력이 없고요. 이런 법인들이 소유하는 형태를 총유라고 하는데, 이 총유는 어떻게 될까요? 총유는 지분이 따로 없죠. 그래서 총유물의 처분, 관리, 보존 행위에는 권리 능력이 없는 사단과 정관, 기타, 규약의 정함이 없다면, 정관이나 기타, 규약의 정함이 있으면 그것에 따르면 되는 건데, 그게 없다면 종중이나 교회의 총회의 의결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총유는 지분이란 개념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총유는 아예 없는 거죠? 그죠? 총유는 다른 거와 구분을 하자면 공유나 합유나 다 지분이 어떠한 형태로든지 존재를 하는데, 총유 같은 경우에는 지분이 존재하지 않는 형태고 총회의 의결을 따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기셔서 67페이지요. 67페이지에는 잠깐만, 여기 계약금을 안 했네요. 계약금 중요하죠. 계약금이 이거 쪽밖에 안 나왔네요. 교재를 한번 보실까요? 계약금은 258페이지요. 계약금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요런 걸 좀 좋아하죠. 요런 논리를. 계약금이라는 거는 뭐죠? 계약금? 거래계약을 체결할 때, 그죠? 그 계약할 때 누가 매수인이 지급하는 금전이죠. 그러면 계약금이라는 말 자체는, 그죠? 계약을 할 때 내는 돈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A와 B가 계약을 체결한다. C를 통해서. 그죠? 계약금이라는 건 결과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서로 간에 못 믿는 거죠. 아닌가요? 왜냐하면 보통 계약이 이루어진다는 게 아는 사람이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는 사람들끼리 계약하는데 계약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친한 친구랑 계약하는데 계약금 필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계약은 계약이야. 계약은 계약이에요. 아무리 친한 친구는. 그죠? 즉 A와 B 사이에 어떤 약정이 있었다라고 치면, 그죠? 이 약정에 대한 서로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부담을 주는 게 계약금이다라고 볼 수 있죠? 맞나요? 그러면 계약금은 첫 번째 어떤 성격을 갖고 있나요? 우리가 나 쟤랑 계약했어 라고 했어요. 그죠? 나 쟤랑 계약했어. 그래? 어떻게? 봐봐. 이럴 수 있죠. 그럼 계약서를 보여줬잖아요. 에이, 뭐 계약서만 보고선 계약했다고 할 수 있나? 이럴 수 있죠. 그렇지 않나요? 계약서 종이 쓴 거 사인한 게 이게 계약이라고 볼 수 있어? 라고 할 수 있죠. 아니야, 계약금도 받았어. 이렇게 되는 거죠. 에? 돈이 왔다 갔다 하면 어때요? 진짜 그랬나 보다. 어떠한 증거가 되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랬나요? 증약금의 성격을 갖는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계약금은 증약금의 성격을 갖는다. 즉 증거로서, 계약에 대한 증거로서의 성격을 갖게 되고, 두 번째 해약금, 세 번째 위약금,
그죠? 증약금, 해약금, 위약금의 성격을 갖는다고 했는데 해약금은 뭐예요? 계약을 해약했을 때. 위약금은 계약을 위반했을 때. 그럼 차이가 뭐예요? 차이가 뭔가요? 차이가? 해약하고 위약의 차이가 뭔가요? 응? 해약은 계약이 아예 끝난 거고 위약은 계약이 아직 덜 끝난 거. 정답을 말씀하시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죠? 어? 잠금지금 그러니까요. 살짝 그죠? 비슷했죠? 자, 해약금이라는 건 우리가요 살아가면서 사람의 마음이 변할 수가 있죠. 그렇지 않나요? 사람의 마음이 계약을 했더라도 마음이 변할 수가 있죠. 마음이 변하면 어떻게 한가요? 마음이 변하면 어느 정도 세상 살아가면 다 인정이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요 어디 콘도 같은 데를 예약을 하셨어요. 그죠? 콘도를 가족들하고 가시려고 예약을 했는데 콘도에서 그러네요. 일주일 전까지 취소를 하실 때는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일주일 안쪽으로 날짜가 지나면 30%의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죠? 보셨죠? 맞나요? 그러면 위약금이라는 건 뭔가요? 계약을 지키지 않았다. 계약에 대한 위반에 대한 어떤 성격인가요? 약간 징벌적인 느낌이 좀 있죠. 맞나요? 아닌가요? 약간 징벌적인 느낌이 좀 있고요. 해약금은 뭘까요? 해약은 내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잖아요. 이건 하는 약간의 나의 권리의 개념이 좀 들어가요. 그죠?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해약이라고 하는 건 주체가 누가 되는 건가요? 내가 좀 되는 경향이 좀 있잖아요. 내가 해약을 하는 거니까. 그죠? 근데 위약은 뭐예요? 내가 계약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저쪽에서 나에게 청구하는 느낌이 좀 들죠? 이해되시죠? 어떤 느낌인지. 그러면 해약금은요. 우리가 이 법을 배우시거나 민법을 배우시기 전에 그런 개념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이 그거 중도금 치르기 전까지는 해약할 수 있다며. 계약이라는 게.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죠? 야 계약은 중도금 안 치렀으면 해약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란 얘기예요. 즉 해약금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부동산 거래 계약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계약금에 들어있는 속성이 증약금과 해약금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 계약의 성질에서는 내가 중도금을 치르기 전까지 계약이 이행되고 있는 와중에 중도금을 치르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내가 해약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한간에 떠도는 말로는 그러는 거예요. 야 중도금 치르기 전까지는 해약할 수 있잖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중도금 전까지 그러면 계약이라는 건 결국은 당사자 간의 의사 합치를 통한 약속이잖아요. 약속을 어기는 게 되네요. 내가 야 오늘 7시에 만나자 라고 해놓고 제가 야 미안한데 바빠서 오늘 못 만나겠다 다음에 만나자 이럴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원래는 계약할 때 오늘 만나자 그랬으면 그래? 그럼 나한테 계약금 입금하고 7시에 만나? 이랬잖아요? 그죠? 그럼 7시에 안 나오면 그럼 내 계약금은 내가 가질게 이렇게 되는 거죠. 맞아요? 그건 아니죠. 아무튼 우리가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계약금이라는 걸 거는 순간 그 계약금은 해약금의 역할을 합니다. 해약금의 역할이라는 건 거래 당사자 양쪽 다 그 계약을 해지하고 싶다면 해약하고 싶다면 계약금만큼을 부담해라라는 얘기죠. 그죠? 계약금만큼을 부담해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매도인의 경우
계약을 해약하고 싶은 언제일까요? 네? 시세 차익? B하고 거래를 했더니만 1억 3천에 판대. 근데 조금 있다가 누가 와서 얘기하는데 1억에 B하고 A와 B 사이에 거래 계약을 체결했는데 1억이에요. 그죠? 그러면 A가 B한테 계약금을 1,000만 원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누가 와가지고 1억 3천에 팔래요. 그러면 1억 3천이면 계약금 돌려주고 1,000만 원 계약금만큼 얹어줘도 어때요? 1,000만 원은 얘한테 받은 돈이니까 돌려주고, 그죠? 얘한테 1,000만 원 더 얹어줘도 어때요? 나는 2,000만 원이 남죠. 그러면 2,000만 원이 더 남는데 해약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그죠? 해야죠. 맞죠? B의 입장은 어떨까요? B가 해약을 하고자 할 때는 1,000만 원 포기하는 거잖아요. 왜 포기할까요? 1억에 계약을 했는데 똑같은 게 8,000만 원에 나왔어요. 그죠? 그럼 1,000만 원 포기해도 8,000만 원, 1,000만 원 이익이죠?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 돼, 그렇죠? 근데요, 여러분들, 해약은요, 그래도 양심의 가책을 안 느끼셔도 돼요.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권리입니다. 그죠? 중도금 전까지라는 개념이 또 들어가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때까지는, 아니, 사람이 살다 보면 서로 간의 이익을 통해서, 그죠? 필요에 의해서, 사정에 의해서, 그죠? 해약할 수 있죠? 충분히 가능. 대신, 해약에 대한 해약금을 부담을 하시잖아요. 그죠? 그 문제가 없어요. 맞나요? 근데 대부분은 어때요? 매도인이 해약을 하는 경우에는 좋은 상황이에요. 매도인한테. 그죠? 근데 매수인이 해약을 하는 경우는 안타까운 상황. 대부분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8,000만 원에 살 수 있어서 이런 케이스는 별로 없어요. 그죠? 대부분 어때요? 돈이 나오기로 했는데 잘 안 됐다든지, 그죠? 처음에 너무 무리를 했다든지, 그죠? 오버한 거죠.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하는데, 중요한 건 우리랑 연관을 시키면 어떨까요? 개업공인중개사와 연관을 시킨다면 어떠한 상황이 발생을 할까요? 해약을 했다. 원칙적으로는 우리가 필요한 건 뭐예요? C가 있을 경우에는 A, B, C 상황이 있을 때 중개보수, 그죠? 중개보수 받아야 됩니다. 중개보수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거래 시부터 거래 완성까지예요. 중개 완성하고 헷갈리시면 안 되죠? 거래 완성은 뭐예요? 잔금이죠? 그러니까 계약금을 서로 주고받은 순간부터 잔금을 치르기 전까지 중개보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 중간에 해약이 됐어요. 해약이 되면 어떻게 해요? 중개보수에 대한 청구권이 소멸이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는 이제 배웠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되면 안 되죠. 이런 개념이죠. 그럼 그딴 거 소멸되면 안 돼요. 이래야 돼요. 그죠? 당연히 안 되는 건 맞는데, 절대 안 돼요. 이런 느낌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죠? 우리는 언제? 요 거래 시가 결국은 우리가 보는 중개의 개념에선 중개 완성이었잖아요. 그죠? 이미 이때 받을 수 있는 권리가 픽스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뒷상황은 어떻게 되든 상관이 있다 없다? 없죠. 근데 우리가 안타까운 건 뭐예요? A가 해약을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죠? A가 해약을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A가 B한테 1,000만 원 주고 또 1,000만 원 줄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니까 B 입장은 1,000만 원 벌었네요. 어찌됐든 간에. 마음은 좀 쓰리겠죠. 하지만 1,000만 원은 현금으로 생겼죠. 중개보수 달라 그러면 줄까요? 안 줄까요? 줍니다. 고생했으니까 그래도 이건 드려야죠. 이렇게 얘기해요. B는. A 입장에선 당연히 주죠. 돈이 더 생기는데. 그죠? 전혀 문제 없어요. 근데 B가 해약하는 경우는 아주 안타까운 상황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아주 안타까운 상황은 어때요? A 입장은 어때요? 계약금 받은 거 안 돌려주는 거죠? 안 돌려주는 거니까 여유가 있어요. 중개보수 받을 수 있어요. 웬만하면. 근데 안타까운 건 원래 A한테는 어때요? 녹음이 되고 있죠. 네. 보통 초과해서 받죠.
그만큼은 못 받죠. 법정중개 수수료 정도 받을, 법정 보수 정도 받을 거고. B는 어때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그죠? B 같은 경우는 안타까운 상황이 많다 그랬죠? B는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공인중개사 쫓아와서 계약금의 일부라도 어떻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겠소? 그죠? 그렇게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1000만 원 걸었으면 단돈 200, 300이라도 B한테 돌려주면 B는 말은 평생의 의무로 삼을게요 이러지만 그죠? 중개부수는 안 들라하죠.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뭐 돈을 주네 어쩌네 막 이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계약금에서 그러네 맞아 그 배액을 상환하고 어쩌고 있었던 것 같아. 아니 계약금 포기하면 되지. 그죠? 일반적으로 다 아시는 내용이죠? 이게 언제예요? 해약금이다. 그러면 도대체 위약금은 뭐냐? 위약금은 차이가 뭘까요? 해약금과 위약금은. 아까 해약금은 언제까지 준다 그랬어요? 중도금 전까지라 그랬죠? 그죠? 계약이 이행되는 순간을 중도금 전까지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중도금이 지나면 그 계약을 못 깨요? 깰 수 있죠. 나 돈 안 주면 깨는 거고, 그죠? 돈 안 받으면 깨는 거예요. 맞죠? 그 다음부터는 복잡해지죠. 왜 복잡해집니까? 그때부터는요, 권리를 더 찾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중도금 전까지는 얘기하지 않아도 해약금의 성질은 계약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중도금 전까지는 아무 소리, 계약에 대한 아무 소리 안 해도 해약금 성격을 그냥 가져버려요. 그러니까 계약서에 뭐 배액을 상환하고 이딴 얘기 안 써도요. 중도금 전까지는 그냥 계약금 포기하면 깔끔하게 끝나요. 그쪽에서 더 이상 권리를 주장하려고 하지를 않지요. 하지만 중도금이 지나서 잔금도 지났어.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상황에 난 도저히 못하겠어. 매수인인데. 그죠? 도저히 그 집을 살 수가 없어요. 돈이 없어.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계약을 해제해야 되겠죠? 그러면 계약금 1000만 원 걸어놨는데 해약금의 성질은 많이들 알려져 있으니까 중도금이 지나서 중도금 5천만 원 냈어야 됐고 잔금 4천만 원인데 계약금 1000만 원 내고요. 중도금 5천부터 못 낸 거예요. 그죠? 잔금도 당연히 못 냈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는 해약의 개념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그죠? 중도금이 지나서, 그죠? 그때부터는 위약금의 개념으로 가야 됩니다. 위약금의 개념으로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거는 손해배상이란 말이 따릅니다. 해약금 플러스 손해배상까지도 청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대부분 어떨까요? 대부분 거래 계약서를 작성을 할 때 해약금의 성질은 계약금이 이미 기본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쓰는 거예요. 계약을 위반했을 시는 계약을 위반했다는 얘기는 위약금 약정을 하는 거죠. 그죠? 계약을 위반했을 시는 어떻게 해요? 내용이 해약금하고 보통 똑같죠.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깔끔하게 포기한다. 이렇게 하죠. 즉 해약금이 가지고 있는 성질의 내용도 위약금에다가 쓰면서 위약금 약정이라는 것을 계약서에다 쓰게 된다는 얘기죠. 그럼 어때요? 서로 간에 약정을 해놨으니까 손해가 실제로는 1000만 원보다 훨씬 더 날 수도 있죠. 5천만 원 날 수도 있어요. 살다 보면. 그래도 추가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못하겠죠. 그러면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어때요? 그게 제일 깔끔하죠. 그리고 그거를 써서 읽어줘도 사람들은 그 말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솔직히 이해 못해요. 이런 상황인지 이해를 못해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못하고, 그죠? 계약을 위반했을 때 그거 원래 그렇게 쓰는 거 아니야? 그거 공인중개사가 써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일반 사람들은 아니 그거 뭐 원래 다 아는 걸 못 써 이럴 겁니다. 그죠? 하지만 얘기는 다른 거예요.
그 내용을 안 쓰면 해약금까지는 그냥 통과지만 위약금 얘기가 달라질 수 있어요. 맞죠? 그 다음에 재밌는 건 계약금을요. 1,000만 원을 계약금을 걸기로 했는데 1,000만 원이 부족해서 다음 주에 900만 원 주고 지금 100만 원 걸게. 계약서에는 계약금은 1,000만 원으로 했어요. 그죠? 근데 900만 원을 받기 전에 계약을 매도인이 해약하려고 해요. 그러면 매도인이 받은 금액은 100만 원이에요. 그죠? 그러면 100만 원 받았으니까 그 배에 200만 원만 주면 계약 해제할 수 있나요? 아니죠.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1,100만 원을 돌려주라 그랬죠. 그래서 이걸로 자칫하면 헷갈릴 수 있어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배액보다는 뭐가 좋다 그랬어요? 받은 거 돌려주고, 그죠? 계약금만큼 더 준대요. 맞죠? 내가 받은 게 얼마예요, 지금? 100만 원 받았죠? 그럼 100만 원 받은 거 돌려줘요. 그죠? 돌려주고, 내가 지금 해약하는 거잖아요. 그럼 계약금만큼 또 주라고. 그러면 합치면 얼마예요? 100만 원 주고, 1,000만 원 줬으니까 1,100만 원 준 거죠? 맞죠? 정확하게 따지면 어때요? 내가 100만 원 받고, 야, 그러면 내가 해약할 거거든? 900만 원 좀 갖고 와봐. 이거죠. 900만 원 좀 갖고 와봐. 그럼 1,000만 원을 치워지고, 그거에 대한 배액 2,000만 원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머리가 복잡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받은 거 돌려주고, 그죠? 받은 거 돌려주고, 계약금만큼 또 주고, 이러면 되겠죠? 그 다음에, 매수인 입장에서는 어때요? 매수인 입장은 계약금 포기예요. 준돈 포기가 아니라 계약금 포기니까 어때요? 100만 원만 줬어요. 근데 내가 계약 해약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900을 더 주면서 해약을 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계약금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환매는 환매권의 양도, 환매 등기가 있는 부동산은 둘 다 환매권 자체, 환매권이 행사하는 것은 중개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죠? 환매권 자체가 형성되는 것은 중개 대상이 되진 않지만 환매권의 이전이라든지, 그죠? 환매 등기가 있는 부동산의 거래는 가능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네. 법률로서 근거가 있는 얘기는 아닌데요. 판례에 10%라는 얘기가 좀 나왔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해약금의 성질을 갖는다. 계약을 나는 해지할 거야. 이러면 10%든 15%는 중요하지가 않죠. 계약금에 그냥 포기하거나 계약금에 받은 만큼 또 주고, 그죠? 받은 거 주고 계약금만큼 또 주면 그냥 깔끔하게 해결되는데요. 따질 수 있는 부분이 어디냐면 얘예요, 얘. 위약금이에요. 네. 전부 포기할 수 없는데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해약을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법원의 판례는 어떻게 나오냐면 우리가 계약금이 가지고 있는 성질을 좀 따지려고 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해약금이라는 게 왜 있느냐라는 걸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왜 있느냐라고 생각할 때는 누군가 입은 손해에 대한 보상의 개념이잖아요. 보상의 개념이기 때문에 계약금을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금을 포기한다라고 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조정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좀 감해줄 수는 있어요. 그 정도 손해는 아닌 것 같아. 왜냐하면 해약금이라는 말 자체의 의미도 네가 입은 손해를, 그죠? 어느 정도 보상을 해줬다는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요거는 계약을 위반했으니까 그것에 대한 징벌적 성격이 있는 거고, 게다가 손해배상까지 가는 거고. 그죠? 근데 이 부분도 그러니까 두 개가 굳이 구별을 하자면 어떤 방법론이나 이런 건데 결론적으로 보면 어때요? 서로 간의 양상사자의 피해를 보상해 준다는 의미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게 30%, 50% 막 이렇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2억짜리인데 계약금 1억 걸 수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계약금을 뭐 다 걸 수도 있어요. 전액을 다 걸고 그냥 그때만 명의만 이전해줘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실제로 문제가 됐을 경우에는 법원에서 조정이 들어갑니다. 법원에서 이거는 이런 해약금의 성질로 비추어 볼 때 과한 측면이 있으니 얼마는 돌려줘라.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네. 네, 그럼 해약금의 성질만 같죠. 그죠. 네네. 네. 아니요, 그때는 따지는, 제가 본 걸로 보면, 뭐, 10%라는 거를 다들 머릿속에 두고선 거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계산하지는 않고요. 실제로 그 케이스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0% 걸었는데 무조건 10%로 다운시켜가지고 나머지 40% 돌려줘.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조정이 가능하다는 게, 뭐, 우리가 계약금은 항상 10%니까, 뭐, 50% 건 사람, 40% 건 사람, 다 10%로 조정해버려. 이거는 아니에요. 이런 개념은 아니더라고요. 그냥 그 상황에 맞게. 왜냐면, 실질적으로 내가 계약금을 50%라고 걸으라고 한 데에는 그만한 사정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너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죠? 나는 손해가 막심하기 때문에 너는 계약금 50% 걸어야 돼.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우리 살면서. 우리 여행 같은 경우도 가끔 그러지 않나요? 여행 같은 경우 계약금 좀 많이 걸으라는 데들이 좀 있어요. 그죠? 그거는 단순히 증약금, 증거로서의 개념보다는 이 해약금의 성질을 더 강조했다고 볼 수도 있겠죠. 네. 그렇죠. 예를 들어서 금액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1억에 1,000만 원이면 그냥 그렇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1,000억짜리다. 1,000억짜리 10%는 100억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과연 거기가 100억만큼의 손해를 입었는가 하는 거를 우리가 법원에서 따져볼 수도 있는 얘기죠. 10%라는 게 딱 픽스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네. 그 다음에 담보 책임, 여기는 안 나오는데요. 교재 260페이지 잠깐 보실까요? 담보 책임 몇 가지만 보시면,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매 목적물인 재산권을 이전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매매계약에 의해 매수인이 취득하는 권리 혹은 권리의 객체인 물건에 흠내지 불완전한 점이 있을 경우 매도인은 민법 570조 이하의 책임을 지게 되는데 이를 담보 책임이라고 한다. 들어보셨죠? 결국은 우리가 부동산을 거래를 한다.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거래를 해서 계약이 성립이 되는 순간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매도인은 그죠? 매매 목적물을 하자나 흠이 없이 어떻게 해야 돼요? 매수인에게 인도해야 된다라는 책임이죠. 그래서 담보 책임은 법정 책임이고 무과실 책임이다. 그래서 담보 책임의 경우 유형이 261페이지에 좀 나옵니다. 그죠? 자, 몇 가지가 있어서 결국은 대부분 어때요? 매수인에게 불리한 점이 발생한다면 매수인에게 피해가 발생하면 대부분 어떻게 돼요? 해제를 매수인이 계약에 대한 해제를 할 수가 있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라는 내용들이 쭉 나오죠? 이게 쫙 나오진 않겠지만 어찌됐건 민법하고 같이 묶여서 그죠? 머릿속에는 자리 잡으실 거라고 봅니다. 네, 좀 쉬었다가 다음 이어서 하겠습니다.